안녕하십니까. 고정근의 소속경제 고정근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내일이면 광복절 8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연휴가 일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이 또 대체 휴일이 돼서 토일 월 3일 연휴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일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뭐 시내에서 집회를 하지 못한다 한다도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일이 광복절인과 동시에 76주년 광복절인과 동시에 73주년 건국절입니다. 대한민국은 45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은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에 8월 15일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한 번도 대통령은 8월 15일 기념사에서 건국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586들의 대한민국의 역사관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집니다. 내일 다시 그 8.15 기념사에서 건국을 언급할 것인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또 하나의 또 큰 우리 사회의 큰 쟁점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대선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경제 시사지를 시작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전해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8월 14일 아침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가석방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이재용에 대해서 반도체와 백신의 기대가 크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 대통령의 화법이죠. 본인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반도체나 백신에 대해서 좀 부탁한다 이런 얘기 전혀 언급이 없이 국민이 원한다. 국민 이런 식의 화법을 언제나 씁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 출산 직후에 서초 사업을 바로 직행해서 현안을 점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 부회장은 출소를 하면서 저에 대한 걱정과 비난을 잘 듣고 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 죄송하다 이런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 저에 대한 걱정과 비난, 큰 기대를 모두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바로 삼성전자 서초 사업으로 출근했습니다. 지금 삼성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파운드리 공장 증설이 제일 큰 다급한 현안입니다.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반도체 회의에서도 정상회의에서 어, 미국의 반도체 약그 170억 달러, 20조 정도를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언급이 되었었고 또 실제 현재 삼성은 텍사스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대만의 TSMC는 애리조나 인텔이 있는 칩을 개발하고 있는 인텔이 있는 애리조나 주에다가 공장이 하나 지금 증설 중인데 미국의 요청으로 5개 공장을 추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한국이 미국과 약간의 그 한미 간의 동맹 간의 균열이 생겨 있는 틈 사이에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동맹이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파운드리 공장 증설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리고 어디에 할 것인지, 애리조나로 갈 것인지, 텍사스 오슨에 또 하나 더 지을 것인지조차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걸 빨리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고, 두 번째로 작년에 이정부 의장이 구속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던 경기도 화성 공장에 참석해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는 강하지만 시스템 반도체가 약한데, 이 부분도 이제 한 20조 정도 이상 투자해서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도 최강국이 되겠다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도 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반도체는 또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최첨단 기술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 기업은 뭐 보통 10조, 20조에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온화의 결단이 없이는 사실상 힘든 것인데, 어느 회사를 인수하려면 내부 검토도 필요하면 현장도 둘러보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필요한데, 옥중에 있으면 그런 일들이 불가능해서 했고요. 또 그다음에 스마트폰 점유율도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바짝 뒤돌아보고 있고요. 5G 통신 사업도, 통신 장비 사업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 또 삼성 SDI에 중국의 배터리 공장도 또 투자를 해야 되고요. 지금 또 삼성 바이오, 모더나 위탁 생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백신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7, 8, 2개월 동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동안에 백신 때문에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접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이정부 의장이 작년에 구속되기 전에 화이자 회장과 직접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화이자를 구입한 적이 있고, 또 지금 이제 송도에 있는 삼성 바이오에서 모더나를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탁 생산하는 부분이 국내에 바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판매 여부는 모더나 본사가 결정하는 것인데, 이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협상력이 발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과제인데, 너무나 많은 짐들이 주어져 있는데 경영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족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석방이기 때문에 계속 그 해외에 나간다든지 할 때는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나가서 부의장이나 직함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재판에도 출석을 계속 해야 되고요. 참 여러 가지 첩첩산중입니다. 과연 이런 문제를 잘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문제는 지금 한국의 반도체가 그동안에 K반도체라고 해서 가장 세계에서 강한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고, 또 인텔조차도 파운드리에 진출한다는 해서 삼성을 앞서겠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텔 CEO가 공개 선언까지 한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과 유럽도 지금 뒤쫓아오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등장하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전 투구가 지금 계속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족쇄를 안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밀렸던 경영 현황을 챙기기 위해서 바로 어제 나오자마자 서초사옥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왔군요. 백신 특사로 나설 수도 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백신 특사로 임명할 것인지 또 하나의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207일 동안 구치소에 뭐 1.8평의 독방에 있었는데 화장실 빼면은 거의 한 평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냥 누우면은 꽉 차는 그런 정도의 작은 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우통을 벗고 구치소 운동장을 달렸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7개월 만에 13kg나 빠졌다고 합니다. 구치소 생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백신 문제가 지금 계속 그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3040은 혈전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아스트라 백신을 접종해 오지 않았는데 본인이 희망하면은 3040도 아스트라 백종을 접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 수급이 안 되면서 화이자나 모더나 다른 백신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어 이런 얘기가 백신 수급 기준이 그동안에 혈전 문제로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어 아스트라제네카를 30세 이상으로 5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은 지금 수시로 바꾸는 나라가 있나 하는 비난도 나오지만 지금 뭐 백신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확진자는 늘어나고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장난 방역과 백신 전략을 대수술할 때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도 지금 올림픽은 끝났습니다만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어서 도쿄는 통제 불능 상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내일 8.15 때 도심 집회가 경찰은 틀어막고 단체들은 강행한다 이런 얘기가 보수 우파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수 단체에서는 지금 문재인 탄핵 8.15 천만 1인 걷기 운동 그러니까 1인 이상 모지를 못하게 하니까 1인 걷기 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민노총도 어 지금 서울 12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정말 우파 좌우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 마치 해방후를 연상케 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방이 된 지 76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해서 이번에 G7 정상회담에도 초청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념면에서는 해방 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도 가열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4천억을 들여서 상위 12%에도 재난지원금을 준다. 1인당 25만 원씩 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하위 88%에 대해서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경기도는 상위 12%도 준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때문에 지금 오히려 여당도 좀 굉장히 왜냐하면 이재명과 예컨대 이낙연 측이 좀 양강 구도가 여당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민이 1,380만 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 경기도민에게 25만 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이낙연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죠. 당내에서 우선. 그래서 여당이 더 불이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것이 대선 앞에 끝없는 돈벌이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부채도 2조가 넘습니다. 2조가 넘는데 실수가 들어오면 빚을 먼저 갚아야 되는 수준인데 돈을 먼저 뿌린다. 그리고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원액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보다 더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이렇게 돈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기도민 1,380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재명 지사의 굉장히 견고한 지지 세력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대선을 앞둔 매표 행위다. 뭐 현금 살포, 여기 경기도민 전도민 지원금 최대 표가 현금 살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디 국토부에서 내놓은 것 중 하나가 어, 지난해 2020년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기 집을 소유한 비율이 1년 전보다 줄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집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이 2019년에 61%였는데 작년에 60.6%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수도권은 더욱더 4.1%로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이 60.6%고 수도권은 54.1%밖에 안 된다. 자꾸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하락의 원인을 지속적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 분화, 초저금리 탓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지속적 주택 공급이란 말 자체가 도대체 국토교통부가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조차도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김현미 장관 시절에 그렇게 공급은 하지 않고 규제 위주의 대책만 하다가 주택난을 집값 폭등을 초래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난번 빈창흠 장관은 공급을 한다고 해서 공공 공급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민간 공급은 한사코 반대하는 사람들이 좌파들이죠. 그렇게 문재인 정부조차도 공급 부족 문제를 인정을 했는데 이 또 무슨 소리인지 국토부에서 지속적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석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주택정책에 관해서 올바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국토부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 모든 뭐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 부총리 말할 것도 없고 국토부 뭐 등등 현실을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해법이 안 나오는 것이 의사가 정확한 환자의 병을 진단하지 않으면은 오진을 하면은 치료가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국정 담당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전부 뭐 청와대 장관 뭐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국회를 장악하면서 우리 국가가 계속 붕괴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민간 공급은 막고 공공은 알맹이가 없어서 시장이 편익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집주인 때리기, 집주인이 무슨 부동산 투기꾼입니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골몰한 부동산 정치. 정작 LH공사 사태에서 드러났지만은 투기꾼들은 LH공사 공공기관 직원들, 관련 정치인들, 관련 공무원들이었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집을 가진 사람들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서 엄청난 종부세나 부동산 관련세를 안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이 망가지면서 전세 단미를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원하는 아파트 공급은 하지 않고 투기망대 초점을 두면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 오기와 망상 탓으로 25조 25패를 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국토교통부가 그런 언급 분석을 내놨다는 게 더 기가 막힙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5대 지원은 임대차 3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무주택자 갈아타기 규제를 해소하고 다주택자 집8개 양도세를 완화하고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유지하고 재건축 재개발 프로 공고를 확대한다. 이 5개 전부 다 뭐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이런 대책을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마이동풍입니다. 게다가 공공공급을 한다. 4년 동안 계속 공급은 안 하고 규제 위주 대책만 하다가 집값 폭등으로 안 되니까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이 공공공급이었습니다. 그러나 7만 가구 물량 중에서 4만 가구가 반대한다. 공공개발 반토막 위기다 그런 얘기도. 왜냐면 공공개발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있고 LH공사가 시행사가 되는데 LH공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지역에서 토지를 LH공사에 선납을 하라는 겁니다. 선납을 하면은 LH공사가 시행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유수한 건설사들 시공사로 거느리고 일을 하겠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뭐 5, 6년이 될지 7, 8년 될지 주택이 완공되면 그때 가서 청산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어느 누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리무중이고 믿을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LH공사한테 토지를 선납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지도 않는 이념에 사로잡힌 정책을 계속 주장하니까 지금 마지막까지 아마 부동산 정책은 실패의 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1만 가구는 사업을 처리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일자리도 좀 어제 뭐 청년 일자리도 좀 노인 일자리, 허드렛 일자리 노인들 정도 78만 명이라 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도 공공기관 인턴도 지금 2만 명 이상 뽑았다. 그리고 월급이 평균 187만 원 주는데 전부 허드렛 일자리입니다. 세금 하나도 아니에요. 세수는 320조 정도인데 내년에 320조로 예상되는데 지출은 610조를 갈 예정이니까 이게 국가 채무가 늘 수밖에 없죠.
거의 2배 가까이 되는군요. 실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나머지 되게 어디서 오냐면 기금이란 거죠. 수백 개 있는 기금, 아마 한 200~300개 될 겁니다. 기금에 세우는데 이 기금도 결국은 다 기업의 부과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우리 흔히 준조세라고 그러죠. 이 세수라고 하는 것도 세금도 많이 거두가는 것도 법인세가 뭐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부 부동산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이 거두가지만은 그 외에 또 기업에다 각종 부과금을 부과해서 각종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로 또 인제 집행을 합니다. 기금은 비교적 쉽게 국회에서 엄격한 예산 심사 없이 집행할 수가 있으니까 절반 정도는 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남깁니다. 뭐 우리나라의 재정 운영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지난 15년 동안 2006년 이후 작년까지 15년 동안 380조를 저출산 대책으로 썼는데 이 380조가 전부 상당 부분이 전부는 아니고 상당 부분이 저출산과 관계가 없는 예컨대 성범죄 방지에도 쓰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출산율이 계속 올라가지 안 했다는 것이 감사원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 강화에도 쓰고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돌봄 확대, 일가족 양립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에 막 쓰면서 정말 출산율 증가에 필요한데 돈은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15년 동안 380조를 쓰고도 맹탕이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공공임대가 관해서는 공공임대는 좁은 면적에 위치도 좋지 않아서 신혼부부들이 외면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공공임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수도 부진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큰데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금리가 첫째로 질문이 경기 회복 착시 가능성이 있다. 경기가 지금 더구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성으로 지금 재하락할 것이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물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경기는 하락하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금리 올린다고 집값 하락은 미지수다. 미국보다 먼저 올릴 필요가 있나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계속 한은이라든지 관계자들은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없다는 그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가계부채 규모도 1,765조에 달하고 있고 다중 채무자도 지금 56%가 금융회사 3군데 이상씩 돈을 빌리고 있는 다중 채무자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증가해서 가계를 더 짓누르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OECD에 가입해서 완전히 OECD 가입하면은 개방 조건들을 OECD가 다 보고합니다. 거의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내 상황 보면은 금리를 올릴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판단 내리기가 힘들 상황입니다. 경기가 워낙 침체하니까. 그리고 물가도 되게 농산물, 원유 가격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뺀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2%가 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빨라진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돈이 유출되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500달러 있다고 하지만 5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외국인 투자 규모 한 8천억 달러 투자하고 있어요. 외채도 뭐 한 5~6천억 달러 되고 해서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돈이 빠져나가면 잘못하면은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돈 빠져나가는 걸 좀 막아야 되는 그런 참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달에 미국은 유동성 축소를 공식화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하면 지금 과거에 1997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등 혹은 1984년도에 있었던 중남 위기가 모두 다
미국에서 긴축하면서 돈이 빨려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생긴 위기들이에요. 이번에 다시 또 신흥시장국 위기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뭐 일반 국민들은 뭐 설마하게 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깊은 분석은 어렵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은 다시 또 위기가 올 것인가 정말 촉구하고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건데 암호화폐 가격은 지금 계속 이걸 파죽지세라고 해도 알 정도입니다. 비트코인은 47,000달러까지 아침 올라가고요. 이더리움도 3,28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어제 하루에 비트코인은 7.89% 올라가고 이더리움은 9%까지 올라갔습니다. 카르다노는 16.5%나 올라갔거든요.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이 5,5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도 38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505만 원을 기록했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보니까 급등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보니까 급등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79만 9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 그런 가운데 코스피는 지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인들이 대거 매도로 지난 5월 이후 3,100선으로 5월 이후 처음으로 3,10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하루 코스피에서만 2조 7천억을 팔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등 대장주를 많이 매도해서 코스피가 5월 이후 처음으로 3,100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7조 원을 매도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달러 강세되면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달러 환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래서 위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금리와 환율과 주가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일주일 새에 7조 원을 팔고 있는 것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과 경제와 주가를 이끌고 있던 반도체 가격, D램 현물 가격이 고점을 지났다는 것이 확산되면서 외국인들이 K반도체를 연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반도체 시총 비중이 31%에서 25%로 뚝 떨어졌습니다. 모건스탠리는 반도체에 겨울이 오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의 화살을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로 미국의 조기 긴축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다. 두 번째는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데 백신이 지연되고 있다. 세 번째로 반도체 점유율 하락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국의 반도체가 이재용 부장이 어제 가석방돼 있지만 너무 오래 반도체 대책을 취하지 못하고 207일 동안 감옥에 있는 바람에 한국 반도체 위기 직면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 이게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근래 엄청나게 많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환위기, 불출현 같은 금융위기가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한꺼번에 쌓이면서 어느 한쪽에 구멍이 생기면 독이 무너지는 것처럼 밀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잡는 것이에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물론 더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말기에 정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경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말기라서 대책도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검은 일주일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외환당국에서는 환율을 1170원 선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외환이라는 것도 어느 마지노선을 넘었으면 시장 심리가 굉장히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환차손이 발생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환차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외화 유동성을 경색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외환, 주식, 금리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어느 한순간 구멍이 뚫리면 정말 둑이 무너지는 듯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미국은 주가가 횡보를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인뱅에서 3.2%의 1억 대출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파격적인 대출 상품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메모리 겨울이 온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민간이 총력전으로 반도체 광고를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경제는 완전히 급전직하 추락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출이 계속 떨어지는 상태에서도 반도체 수출 증가 때문에 지켜왔거든요. 민간 총력전으로 반도체 광고를 지켜야 돼. 지금 현재 반도체는 완전히 글로벌 치킨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대만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있고 한국이 같이 하고 일본도 지금 다시 재개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중국, 유럽도 쫓아오고 있고 완전 치킨 게임인데 여기서 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반도체에 관해서 제대로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설비 투자 세액 공제가 이번에 뭐 법안이 아직 통과 안 됐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7, 8%까지 간다고 합니다만은 미국은 벌써 그 4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 지원도 엄청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공장 하나 짓는데도 7년씩 걸립니다. 미국, 중국, 일본 다 공장 짓는데 2년밖에 안 걸립니다. 우리는 민원 해결하는 데마다 5년이 걸립니다. 이런데 아무런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주저앉는 겁니다. 정말 시급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과도한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가 적자가 하는 그런데도 그런 전기료 원가가 올라가는데도 동결했기 때문에 하는 적자가 한전이 결국은 2분기에 7,600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미훈련 축소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이렇게 되겠느냐. 1차 북핵 위기 때도 마찬가지다. 1차 북핵 위기 때 영변 핵시설 미국 북한이 1993년에 NPT를 탈퇴하고 서울 불바다 발언했던 그때를 우리가 1차 핵 위기라고 하는데 지금하고 아주 유사한 상황이다. 그때도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그때도 이제 그랬으면 팀 스피릿을 중단했는데 지금도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그런 가운데 북한은 당 창건 이래 ICBM이나 SLBM을 공개하면서 계속 한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그동안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시뮬레이션만 해왔는데 이번엔 시뮬레이션조차도 12분의 1로 축소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남북 관계가 안보 문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그런 가운데 병사들에게 1년 전부터 휴대폰까지 져줘가지고 이게 당나라 군대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뭐 텔레반이 카불 점령이 수도 카불 함락이 임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월남 패망 데자뷰가 되고 있다. 지금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좀 사진에 먹을 게 없어서 음식물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좀 아비규환입니다. 집권층은 오합지졸군이 되어서 아프간 정부군은 최신 장비를 갖고도 자멸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난민이 36만 명이 아프가니스탄 탈출 행렬을 이루고 있다. 마치 베트남이 멸망한 이후에 보트피플이 수만 명이 나왔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아침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계속 한쪽에서는 지금 미군 철수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참 우리가 이런 상황을 목도하면서도 계속 주장하는 세력들이 남한에서 창궐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경기시사에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